마지막 시간은 늘 즐겁습니다. 얼른 끝내고 가셔야지. 자, 계약 소멸 해제하기 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하나 개념을 좀 잡자 그랬습니다. 아까 택배 계약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쌍무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쌍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엉뚱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걸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놓고 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해요. 대금을 1억으로 정했어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물건 넘겨주고 1억 받으면 되죠. 그쵸? 근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넘겨줄 테니까 그날 너는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 병한테 줘라. 을은 싫어 그럴까요? 알았다 그럴까요? 야, 내가 왜 병한테 줘? 너한테 줘야지. 싫어. 나 너한테 줄래. 이러는 경우는 없고 알았다 그러겠죠. 만약에 갑과 을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1억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기더라 말이죠. 즉 을은 계약 당사자인 갑이 아니라 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왜? 갑과 을 사이에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는 간단하죠. 쌍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당사자 관계 갑 을에게 돈을 병에게 주라고 요구를 했죠.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얘가 요구했죠. 이걸 요약자. 이때 을은 알았다라고 승낙했죠. 낙약자 이렇게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승낙한 사람 낙약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조문을 보면 채무자라는 놈이 나와요. 그 채무자가 누구냐면 요 놈이 채무자예요. 요 놈이 채무자. 그래서 결국 요약자와 낙약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요 놈은 제3자잖아요. 그렇죠? 제3자이기는 하지만 권리가 생기죠. 수익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의 삼각형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삼면관계라고 하게 돼요. 삼면관계.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요 둘 사이의 관계, 요게 당사자의 계약이죠. 갑, 을 사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요거를 보상관계라고 불러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보상관계. 두 번째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는 수익관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을 관계하고 갑병 사이의 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는 보상관계예요? 대가관계예요? 어떤 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예요?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죠. 이거는 갑과 병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과 병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병에게 돈을 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는 갑을 사이의 계약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돈 줘 그럴 때 을이 너 병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인데 병한테 돈이라 그래? 너 수상해. 나 못 줘.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을의 입장에서는요. 갑병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을은 돈 주고 물건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결국 의뢰 입장에서는 이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다. 즉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대가관계가 뭔지 몰라. 지문에 대가관계가 나오면 이게 뭔지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 요대수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세요. 요대수 이렇게 외우세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유효한 쌍무 계약이 있어야 돼. 일단 갑을사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계약 속에 특약이 있어야 되죠. 무슨 특약? 병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갑을 간의 합의. 그게 있어야 되죠.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해요. 무슨 약관? 특약을 말하는 거예요. 특약. 무슨 특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 이걸 제3자 약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제3자 약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해요. 문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병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즉 매매 계약이 있고 제3자 약관이 있다. 이때 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권리라 하더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즉 갑과 을 사이의 합의만으로 병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병에게 권리가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둘 사이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병의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 권리의 발생 요건이 따로 있어요. 발생 요건이.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병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의 권리는 어떻게 생길까? 이 병이 제3자가 채무자한테 즉 낙약자한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봤던 택배 계약 같은 거. 택배 계약 같은 것들은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택배 회사에게 나한테 갖다 달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생겨요.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뭐를 해야 된다? 수익의 의사라는 걸 표시를 해야만 돼요. 이때 이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아직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병은 아직 권리가 안 생겼죠. 을도 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근데 둘 사이는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갑이 을에게 쏴요. 빨리 돈을 병에게 주라고. 그래야 물건 넘겨주지. 또 을도 갑으로 빨리 물건을 넘겨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이 병에게 돈을 주래. 근데 줄 수가 없어. 왜? 얘가 아직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둘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생기는데 병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요놈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둘 사이의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병의 권리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병에 아직 1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 없는데 갑이 빨리 주라고. 또 을도 빨리 물건을 받고 싶어. 근데 달라 그랬더니 갑이 돈을 빨리 주래. 줄 수가 없어. 얘가 뭘 안 해서. 수익예사를 표시를 안 해서. 이런 답답한 경우가 생겨요. 을 속 터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이럴 때 이 속이 터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을이 병한테 너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최고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한번 봤죠? 묵권대리에서 봤어요. 묵권대리 행위가 있는데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속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추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최고라 그랬죠. 똑같아요. 요놈의 수익예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 얘가. 터지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수익을 받을래 말래? 물어봤을 때 얘 대답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얘는. 이때 병이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걸 또 규정을 해놨어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제3자에게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요놈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들을 두게 돼요. 어려워요? 네. 얘가 수익예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해서 물어봤어? 답을 안 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익을 거절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문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다 해서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 제3자가 별도로 수익예사를 표시해야만 제3자의 권리가 생기더라. 이때 수익예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해당할 뿐 제3자를 위한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더라. 따라서 이게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요놈의 수익예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이행을 못한다. 이행을 못하면 물건을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물어볼 수 있다. 너 수익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대답을 안 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거절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요건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요 정도 내용.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의, 제3자의 당사자 관계에서 이런 요약자, 낙약자, 제3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요건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이 효과 같은 건 나중에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하더라. 이런 뜻이. 됐죠? 입문 과정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정도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해지. 아니, 이쪽. 이쪽에다가 이걸 지우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그냥 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는데. 자, 이제 계약 해제. 아이고, 놀래라. 계약의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 돼요. 이행이 안 될 때 그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제도가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근데 이 둘 다 공통적인 게 일방적으로 소멸시켜버려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때 해제가 중요한데 이 해제하고 비스무리한 제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해지예요. 자, 해제와 해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제는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요. 즉,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요.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해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이요. 해제가 되면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를 이행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행을 안 했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해제에서는.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해제는. 반면에 이거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해한 건 돌려주고 돌려받을 필요 없이 앞으로만 안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강의를 이제 주고받기 시작한 지 5주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이정환이 강의가 듣기가 싫어. 자식이 맨날 민법 어렵다라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꼭 복습하라 그러고 말이지. 맨날 무슨 뻘짓이나 이상한 용어나 쓰고 앉아있고 말도 좀 점점 빨라지고 말이지. 아, 짜증나. 좀 쉽게 하시는 분 없을까? 골라보고 싶어.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쉽게 강의를 해. 아, 저 사람한테 옮겨가야 되겠다. 그럼 저하고 관계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해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받은 돈 돌려드리면 되고 저는 수강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은 걸 돌려주셔야 돼. 뭐? 민법 강의를 돌려주셔야 돼.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돌려주지. 그러니까 돌려주고 돌려받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제가 아니라 뭘로 간다? 해지로 간단 말이죠. 우유를 한 달간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갑자기 2배로 폭등을 했어. 우유값이. 아, 못 먹겠다. 보름 먹다가 나 그만 먹을래. 해제로 가면 지금까지 마신 우유를 다 토해내야 돼.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뭘로 가는 거다?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먼저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해지는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계약은 뭘로 가고 해제로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중간에 소멸시킬 때는 뭘로 간다? 해지로 간다. 자, 두 번째로요. 취소라는 놈하고 해제라는 놈을 구별하셔야 돼요. 취소라는 놈하고 해제라는 놈. 우리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제때 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면 매도인 갑이 너 언제까지 돈 안 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은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취소는 계약을 포함하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 당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할 당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취소 사유가 뭐였었죠? 우리 외웠잖아요, 이거. 제착사강 안 외웠었나? 외웠죠. 취소권자도 외웠잖아요. 큰 스님, 제착사강 대승.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요게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안 줬어.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취소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 당시에 법정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 취소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취소는. 반면에 해제는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에서만 법률 행위는 계약을 포함하여 단독 행위, 합동 행위도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취소가 적용 범위가 더 커요. 취소는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 행위 적용이 되는 거고 해제는 어디에만?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그것도 계약 이후 법에서 정해놓은 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언제? 계약 이후에 법에서 정해놓은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이죠. 이게 법정 해제 사유로서 채무 불이행 중 이행 지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또 차이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적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시잖아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3개가 있었잖아요. 취소권의 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법률의 행위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반면에 해제권은요. 당사자들이 기간을 약정했다면 약정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해제권이 생기면 1년 내 행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반면에 약속이 없다면 그냥 몇 년? 10년이 달라요. 그렇죠? 취소와 해제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제도니까 명확하게 구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사기당했다 계약 해제하겠다 아니에요. 취소하겠다예요. 대금을 제때 안 준다 계약 취소하겠다 아니에요. 계약을 해제하겠다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 앞에서 봤던 뭐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철회. 철회는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라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왜? 계약을 이미 성립시켰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상태에 따라서 계약 철회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청약을 철회했다, 승낙을 철회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철회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계약이 성립인데 계약을 철회했다. 이런 말은 법적으로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회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해요. 자, 일단 해제와 구별되는 거 3가지를 구별하셨어요. 해지, 취소, 철회. 3개 구별했죠? 2개만 더 하면 돼요. 2개. 하나가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합의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그 계약을 해제하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합의 해제는 해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해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 1억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땅이 개발이 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20억의 가치까지 뛰었어요. 1억짜리 땅이. 갑은 어때요? 조금만 기다릴 걸. 그렇죠? 계약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져요. 해제. 자, 갑과 을이 1억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땅값이 20억으로 뛰었다. 자, 땅값이 폭등했다. 해제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 중에는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가격이 1600배가 뛴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계약 해제 못한다 그래요. 왜?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해제하고 싶어.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해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방법은 하나예요. 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나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도 나도 그러고 싶었다. 오케이. 승낙을 하고 그게 합의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일방적으로 남자가 우리 그만 만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그만 만나자고 했다가는 저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헤어질까? 라고 청약을 하고 여자도 그러자 승낙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방적으로 끝내는 게 있고 합의로 끝내는 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남자 여자가 헤어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헤어지자 딱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죠. 그때 남자들이 뭐라 그래? 사랑하니까 뭐 그러잖아. 그게 이유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남자 머리 다 뽑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려면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뭘로 갈 수밖에 없다. 합의 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그쵸? 아, 이렇게 그렇게 해보셨나? 좋아하셔. 네. 그렇습니다. 이 합의 해제요. 해제는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합의 해제는 양 당사자가 합의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권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실권약관. 이거 특약을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요. 뭐라고 특약을 하냐?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목적물의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넘어가면 매도인은 계약은 해제된다. 또는 반값으로 폭락하면 계약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만약 뭐뭐 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요 사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계약은 자동 해제되겠죠. 이러면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해놨는데 그 사실이 발생을 하면 그 특약 내용대로 해제되겠죠.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이렇게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해제와의 차이는 뭐예요? 해제는 해제권이 해제 사유에 의하여 해제권이 생기고 그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즉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 효과가 생겨요. 반면에 실권약관은 해제하겠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냥 해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실권약관이 이런 거예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계약은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진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특약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게 됩니다.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하고 and 이렇게 실권약관 속에는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요 사실이 들어있죠. 요걸 해제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따로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에서 봤었죠. 그거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실권약관 속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조건, 이걸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실권약관과 해제 조건은 같은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시키는 것과 구별해야 될 개념 4개를 본 거예요. 지금 해지, 취소, 철회, 합의 해제, 실권약관. 오, 5개네. 5개네요. 그렇죠? 일단. 아이고, 해제 의미 한번 보면서 별걸 다 구별해요. 그렇죠? 의의를 받고요. 또 내비두셔야 돼요. 해제 의의를 받고 해제 의의와 관련해서 구별 개념을 지금 본 거예요.
구별 개념 5개. 해지, 취소, 철회, 합의 해제, 실권 약관 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냥은 해제를 못하고 해제 사유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 해제 사유는 발생 시기가 계약 이후예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해제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어떤 게 해제 사유인가? 2개가 있어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고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요. 자, 약정 해제 사유는 당사자들이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실권 약관을 한번 볼게요. 실권 약관을 갑이 을과 계약을 맺으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동 해제된다. 이게 실권 약관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을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된다가 아니라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맺었다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게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는 실권 약관이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갑에게 뭐가 생기고 약정 해제권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약정 해제권. 근데 이 약정 해제권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볼 건데요.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 있죠.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거 할 때는 계약금 뭐 일하를 주고 나중에 잔금 뭐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걸 따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금 계약은 아까 현상광고 계약하고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 계약에 터잡아서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이걸 계약금 해제권이라고 해요. 이때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약정 해제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계약금 가서 볼 거예요. 자, 해제 사유에서 중요한 게 법정 해제 사유예요. 당사자들이 이러이러한 경우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걸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민법상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요,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거, 또는 이행 불가능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돈을 줄 날짜가 됐는데 그 매수인이 일부러 또는 실수로 못 주고 있는 거, 이걸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이행지체예요. 자, 여러분들 7시부터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7시 반이 됐는데 제가 안 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나 가봤더니 저기서 노닥노닥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행지체예요. 두 번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행불능이에요. 역시 제가 7시 반인데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하나 불러러 갔어. 그랬더니 제가 헝금헝금 와. 어디면 이러고 있어.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래방에서 노래 5시간 뭐 이러고 있어.
제 잘못이죠.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것 말고 이게 이제 법에서 딱 정해진 거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게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둘 다 뭐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자, 이때 이행지체가 둘로 나눠져요. 일반적인 이행지체인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게 있어요. 개념만 잡는 거예요. 자,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건 뭘까? 이 일반적인 이행지체예요. 이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지요. 뭐라고?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그걸 이행 최고라고 해요.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줘서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제권이 생겨요. 이걸 보통의 이행지체라고 불러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이행지체가 됩니다. 반면에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기행위라는 건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 게 정기행위예요.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서 칠순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7시에 칠순잔치가 열렸는데 6시 반까지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이 출장 뷔페 당연히 6시 반까지 와서 세팅을 해야죠. 6시 반에 안 왔어. 7시가 됐는데도 안 왔어. 봤더니 뭐 차가 막히고 어쩌고 그러고 앉아있어. 잘못이 있는 거죠. 이행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행지체예요. 그런데 이 출장 뷔페 위에 것처럼 그럼 우리가 잔치를 내일로 미룰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이행하시오라고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해야 될까요? 바로 해제해야 될까요? 바로 해제해야죠. 이거는. 왜? 이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양복을 맞췄어요. 결혼 양복이야. 그냥 양복이 아니야. 당연히 맞춰서 나오기로 한 날짜까지 와야 되잖아. 양복이 안 왔어. 그러면 결혼 추린이 있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식을 미룰 거예요? 이틀 뒤로 미룰 테니까 그때 양복 가져오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벌써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요. 시험지문에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다음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법정 해제 사유 이거 말고 오늘은 요것만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둘로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최고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일단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로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와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를 30분 기회를 주시니까 30분부터 강의하셔라고 해봐야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뭐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최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본 틀을 오늘은 좀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법정 해제 사유라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하다. 채무 불이행을 기본으로 한다. 거기에는 두 개가 있다. 일단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게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거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이행 최고 후에 해제권이 생기느냐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법정 해제 사유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겼어요.
해제권 있다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죠.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가 돼요. 이때 해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해제할 건지 말 건지 자유죠. 자유예요. 해제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자유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권을 갖고 있어요. 을과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을과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이행을 안 했어요. 지체 상태야. 그래서 갑이 짰어. 짰는데도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갑에게 뭐가 생겼어? 해제권이 생겼어요. 이때 갑이 해제를 할지 말지 갑의 자유죠. 자유예요. 그렇죠? 자, 문제가 생겼어.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고 and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서 해제권이 생기면 언제까지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한 적이 없어.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생겼을 때 이 해제권을 뭐 6개월 내에 하기로 하자, 1년 내에 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을 했으면 좋은데 안 했어. 보통은 안 해요. 그럼 이 해제권 행사 기간은 몇 년이야? 10년. 자, 그러면 얘는 해제권이 있고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간 미적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까 말까 이렇게 을을 약 올리면서 얘 속 터져 안 터져? 터지지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을의 입장에서 해제권자에게 너 도대체 해제권이 있는데 도대체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다. 이 최고권이 있게 되는 거야.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자, 을이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어요. 이때 갑은 대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문제가 생겨. 갑이 대답을 해주면 참 좋지만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해제권은 소멸한다라고 해놨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단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제권자를 상대로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이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갑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라는 조문을 두게 됩니다. 이제 이게 나오게 돼요. 해제권 행사에서. 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 이제 해제권이 생기고 난 다음엔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어 천년만년 해제권을 유지시킬 수는 없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소멸시키는 거. 해제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 해제권을 행사했다. 계약은 해제되겠죠? 그 해제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그 효과는 뭘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을 해요.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소멸을 해버려요. 이때 이 계약 소급 소멸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다는 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행을 아직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뭐 계약금이라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행을 이미 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이 해제되는 법정 사유가 채무 물리행위라고 그랬죠.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몇 번 짰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끝끝내 돈을 안 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도인 원상회복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누구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세 가지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계약관계, 소급소멸,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청구. 세 가지가 계약 해제의 효과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계약관계의 소급소멸, 요게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한 게 생겨요.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들어보신 적 있죠? 몰라.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자가 계약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1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소유자로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그럴 수 있죠. 뭐 계약금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갑이 뭐 을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고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당연히 을은 약속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줘야 되죠. 안 줘, 이 자식이. 그럼 갑뚜껑 열리죠. 뭐라 그럴까요? 빨리 돈 내놓으라고 이행을 최고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끝내 대금을 안 줘. 그럼 결국 갑은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겁니다. 을이 1월 20일 날 이전 등기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야. 몇 번 짰는데도 끝끝내 안 줘. 그래서 1월 30일 날 갑이 결국 을과의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아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도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상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해제되는 순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은 그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되찾아온 소유권에 터잡아 을에게 뭐를 요구할까요? 등기를 말소해라.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등기를 말소해라. 그래서 을이 만약에 등기를 말소했다. 2월 10일쯤 을 등기가 말소가 됐다. 요런 구조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구조가 생기고 나니까 요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 때부터 을이 말소 등기를 할 때까지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된 때부터 을이 말소 등기를 할 때까지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되돌아와 있는데 갑에게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는? 을에게 남아있는. 그렇죠? 요 빨갛게 칠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진짜 소유자는 누구? 갑. 근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 을. 따라서 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을이 말소하지 않고 맘만 먹으면 마치 자기 것이냐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놈이 생겨나요. 을이 만약에 요때 병한테 팔았다. 해제 후 요때 병한테 팔았다. 병.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거래한 거예요? 소유자 아닌 자와 거래한 거예요? 소유자 아닌 자와. 이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왜?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한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 억울하지요. 자, 만약에 이 병을 보호하고 싶다면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계약 해제에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제3자 보호 규정 있어. 548조 1항에 보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3자가 바로 요 놈이에요. 그런데 이 548조 1항에서 말하는 이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등장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에? 우리 허위 표시 같은 데서는 선의 제3자 이렇게 선의가 붙어 있었죠. 근데 548조 1항에서는 제3자 앞에 선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 제3자의 선악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에 대한 선악이에요. 갑과 을과의 계약이 이미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선악을 말하는데 얘는 해제 전에 등장한 놈이니까 선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해제 후에 등장한 놈은 당연히 선의만 보호되겠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를 한 상태에서 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놈, 이 놈은 해제 후에 나타난 놈이잖아요. 이 놈은 선의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를 둘로 나눠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등장한 놈은 선악을 묻지 않는다. 이 조문대로. 그러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한 후에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등장한 놈은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놈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이 제3자의 범위가 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서 보게 되고 계약 해제에서는 이렇게 계약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해제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을 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을 때 소유권자와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때 이 등기명인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등장함으로써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이와 관련된 우리 민법이 조문을 548조 1항에서 두고 있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에 계약관계 소급 소멸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원상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원상회복은 뭐라 했죠?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얼핏 봤어요. 계약이 무효였을 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고받았다.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자 그랬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제가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는 걸로 예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았을 때 더 거슬러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스름돈 거슬러 받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죠?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 그런데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전부 돌려줘요. 부당이득하고 반환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부르게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건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른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것을 전부 돌려줘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표현을 따로 쓰게 됩니다. 물건 받은 사람은 물건 다 돌려줘야 되고요. 돈 받은 사람은 돈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은 사용 대가도 돌려줘야 돼요. 돈은 이자도 붙여야 돼요.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하여튼 받은 걸 다 돌려주고 나아가서 안 받은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물건 받은 사람이 물건을 썼다 그러면 안 쓴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쓴 사용료도 줘야 되고요. 돈 받은 사람도 돈을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이자 있던 거 이자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돌려줘라 이렇게. 근데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경우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1억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을은 중도금 잔금 9천만 원 줘야 되죠. 예? 안 줘. 얘가 이행지체래요. 그래서 갑이 최고를 했어요. 계약을 맺었고 그런데 을이 이행지체를 했고 갑이 이행하라고 최고를 했는데도 끝끝내 을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갑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생기죠. 그렇죠?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자,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갑은 준 게 없어요. 돌려받을 게 없지요. 을은 준 게 있어요. 뭐? 일천 계약금. 갑 돌려? 줘야 될까요? 네? 아니, 걔가 지금 천천히 말했다. 다시 한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줬어요. 나머지를 이행을 안 해. 갑이 쪼았어. 그래도 이행을 안 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자, 갑은 을에게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돌려받을 게 없어. 대신 을은 갑에게 준 게 있어. 이거 돌려받아야 되죠. 자, 갑이 계약을 해제했더니 을이 와가지고요. 내가 준 계약금 1,000만 원과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달라 그래.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갑, 순순히 돌려줘요? 이거 실무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잘못으로 해제가 되는데?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돌려줘야 한다.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별도로 을이 계약을 위반했어. 아까 뭐라 했어요? 특약을 한 경우 을이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계약은 해제된다. 이런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돈 돌려줘야 돼. 그것도 뭘 붙여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안 돌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있어요. 결국 갑은 을이 와가지고 계약금과 계약금으로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돌려달라. 그럼 갑은 돌려주고 따로 뭘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뚜껑 열려도.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받아라. 이것도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돌려주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좀 복잡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어요. 갑에 의해서. 을이 와서 계약금 및 이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갑은 뭐라 그래?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갑인데 실제로 갑인데 만약에 해제한 상태에서 을이 와가지고 계약금과 이자 달라 그러면 너 뒤질래 하고 길길이 뛰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돌려줄게 돌려주되 내가 손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뭐라 그럴까요? 손해가 얼마냐 그러겠죠. 손해 너한테서 받은 계약금에다가 이자 얼마입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생겼어.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요거와 맞춰버려 손해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에이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되겠죠. 그걸 상계라고 해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까는 거 퉁치는 걸 뭐라고 한다? 상계.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길길이 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조문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려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아라. 대신 이걸로 만들어놨다. 동시인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나중에. 그런 건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안 해. 정밀하게 계산은 소송이 붙었을 때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다 계산해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손해가 얼마가 나는지 몰라요. 보통 이 사람들은. 대충 그냥 돌려줄 돈만큼 발생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효과 3개. 계약관계의 소급소멸, 원상회복의무 발생,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해제권의 소멸인 거예요. 해제권의 소멸은 뭐예요?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럼 천년만년 해제권을 유지시킬 수는 없고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 본 게 있어요. 뭐 최고에 의한 소멸. 그게 아니더라도 10년 경과함으로써 소멸. 해제권자가 스스로 해제권을 포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해제권 소멸 사유가 되겠죠. 나중에 그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제에서 봐두셔야 될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해제의 뜻, 구별 개념, 해제 사유,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 이런 것들이 해제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기본서를 보면서 나중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 총론, 오늘 뭐 했는지 한번 딱 생각을 해볼게요. 계약 총론에 뭐가 있었을까? 계약의 의, 계약 자유원칙, 제한 관련된 약관규제법, 계약의 종류, 분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유물계약, 계약의 성립, 청약과 성락의 의사합체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한 계약 성립. 계약은 성립됐으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무과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계약 체결상의 과시책임.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쌍무계약상 권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을 오늘 틀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계약 전체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 강론, 매매하고 임대차를 할 건데 이게 조금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했던 거를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벌써 3주차, 4주차 지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 했지요? 그럴 때 벌써 네가 언제 했냐 자식아 뭐 이런 표정들이란 말이에요. 3주, 4주 지나도 벌써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